2025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6.5%. 숫자만 보면 포스트 차이나의 승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컨테이너에 짐을 싸는 한국 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공장 가동은 멈췄고 산업단지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신뢰 붕괴. 세금 약속을 뒤집고 예고 없이 전기를 끊는 나라. 그곳에 수십조 원을 계속 맡겨둘 기업은 없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던 삼성이 조용히 인도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성장 수치, 안으로는 무너지는 시스템.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국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묘한 자신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고급 카페에서 맥북을 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국가 역량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년 안에 한국을 추월한다. 삼성이 떠나도 우리한텐 중국 기업이 있다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자신감이 넘쳐오르죠. 이런 자신감의 뿌리는 깊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침략을 3번이나 격퇴했고 20세기 프랑스 식민 지배를 끝냈고 세계 최강 미국마저 베트남전에서 물러나게 만든 나라거든요. 역사적 자부심이 엄청나죠.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는 교과서마다 가득하고 거리마다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적을 물리치는 것과 반도체 공장을 먼지 하나 없이 24시간 정밀하게 가동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용기와 OAD 패널의 불량률을 0.1% 이하로 관리하는 기술은 전혀 별개의 능력이거든요. 베트남 네티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삼성을 먹여 살렸다. 한국은 우리 노동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요.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역사 속 승리가 현대 산업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한다고 믿는 순간 현실과의 괴리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반도체 설계 능력이나 정밀 기계 기술로 자동 변환되진 않아요. 소비 수준이 올라간 것과 실제 생산 능력이 올라간 것을 혼동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베트남이 겪는 위기의 진짜 출발점이 바로 여기, 이 집단적 착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베트남 경제를 이해하려면 숫자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72%. 베트남 전체 수출의 72%가 외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삼성, LG, 현대차가 전부 외국 회사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독보적입니다. 베트남 수출의 최소 17.5%에서 최대 20%를 혼자서 담당하거든요.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가 잘 되면 베트남 GDP가 올라가고 부진하면 국가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한 기업의 실적에 국가 경제가 좌우되는 구조죠. 그럼 나머지 베트남 기업들은 뭘 할까요? 주로 포장재 만들고 단순 플라스틱 부품 찍어내는 일을 합니다. 저부가 가치 영역이에요. 스마트폰의 핵심인 반도체 칩은 한국 삼성이 만들고 OAD 디스플레이도 한국에서 오고 정밀 카메라 모듈은 일본과 대만 협력사가 공급합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하는 일은 이 부품들을 조립해서 박스에 담는 겁니다. 물론 조립도 중요한 공정이긴 하지만 기술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외국 자본과 기술이에요. 베트남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한계죠. 삼성 입장에서 베트남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인건비 싸다고 간 곳이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 파트너로 키우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박寧과 타이잉우엔 소가 밭 갈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거대한 산업도시로 만들었어요. 도로 깔고 전력망 구축하고 기숙사 지었습니다. 현지 협력사들한테는 품질 관리 노하우를 직접 가르쳐줬어요. 글로벌 인증받는 법까지 코칭했습니다. 그냥 공장 하나 세운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만든 겁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 GDP의 20%를 책임지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이건 단순한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상 경제적 동맹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20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됐습니다.
OECD가 주도한 국제 조세 룰이죠. 세계 각국이 법인세 덤핑 경쟁을 막자는 취지였어요. 베트남 정부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세수 확대의 절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문제는 과거에 약속했던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법인세 5%로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수조 원을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글로벌 최저 한세를 핑계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겁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보완책을 요구했어요. 국제 룰이 바뀐 건 이해하지만 그럼 다른 방식으로라도 손실을 메워달라고 말이죠. 베트남의 대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금액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세제 변경 자체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뢰의 붕괴예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룰이 바뀌는 게 아니라 룰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는 겁니다.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세율이 낮은 대신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몰리는 거예요. 반면 베트남은 국제 룰이라는 명분으로 자기들 약속을 쉽게 뒤집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아일랜드는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추가 세액 공제 방안을 만들었어요. 폴란드는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베트남만 유독 추가 징수에만 초점을 맞췄죠.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돈 뽑아가려는 곳이구나. 2023년 여름, 베트남을 폭염이 덮쳤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어가자 전력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때 베트남 당국이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전기를 예고 없이 끊어버린 겁니다. 공장들한테 미리 통보도 안 했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분의 정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고 진행 중이던 제품이 전부 불량이 됩니다. 손실 규모가 수백억 원 단위로 튑니다. 초정밀 공정은 온도와 습도를 0.1도 단위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전기가 끊기면 클린룸 환경이 무너지고 웨이퍼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기 공급조차 보장하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전력 수요는 매년 10%씩 증가하는데 발전소 건설은 늦어지고 송전망 투자는 방치됐습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관료들이 예산 집행을 두려워하면서 프로젝트가 멈춰섰거든요. 2026년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전력 당국이 공장들한테 요청합니다. 가동을 좀 줄여달라. 피크 시간대엔 전기를 아껴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납기일 맞춰서 제품을 출하해야 하는데 전기 사정에 맞춰 생산을 조절하라니요. 안정적인 인프라 보장이 불가능한 환경. 이건 기업들한테 여기서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기 연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안정성도 떨어지죠. 결국 기업들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기가 안정적인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낫겠다. 2024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이건 국가 경제를 흔드는 직격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정부가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해주길 기대했어요. 한미 FTA 재협상이든 뭐든 외교적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였죠. 베트남 정부의 대응은 무력했습니다. 특별한 협상 카드도 없었고 미국을 설득할 전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실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없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타격이 컸어요. 삼성은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20에서 25%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때 삼성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베트남을 더 이상 핵심 거점으로 믿을 수 없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인도로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연간 1억 대 이상의 생산축이 이동하는 건 단순한 공장 하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설비가 움직이고 협력사들이 따라가고 물류망 전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략 수정이죠. 베트남 언론은 이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다뤘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 조정일 뿐이라고 축소 보도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박린과 타이잉우의 공장 주변의 협력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부품 주문이 줄어들고 물량이 줄면서 중소 협력사들부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외 리스크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부. 이건 투자자들한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무역 분쟁과 관세 전쟁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지 정부가 최소한의 방패막이라도 되어줘야 하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에게 수십조 원의 투자를 이어가는 건 자선 사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베트남 내 온라인 여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신 한국 기업을 향한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환경 파괴하고 값싼 노동력만 착취하던 한국 기업, 나가도 상관없다는 식의 공격적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삼성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 중국 기업이 대신 들어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까지 퍼졌어요. 20년 가까이 상생해온 파트너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치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인식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타를 줍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하죠. 여론이 이 정도면 정책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을 무시한다는 식의 왜곡된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는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번복하고 전기를 끄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여론은 우리 민족을 깔보는 한국이라는 민족주의 서사로 흘렀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한 겁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런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에는 투자를 꺼리거든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겪은 롯데마트를 기억하시나요? 정치 이슈 하나로 매장이 불타고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리스크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론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서둘러 발을 빼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은 보류되고 기존 시설도 축소 검토에 들어갔어요. 한국 기업만이 아닙니다. 인텔도 베트남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전자기업들도 생산 라인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점검 대신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베트남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를 잃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베트남 대도시의 고급 상권을 걸어보면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반쯤 지어진 채 멈춰선 고층 빌딩, 텅 빈 쇼핑몰, 폐허가 된 리조트 단지들이죠. 경제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2년 베트남을 뒤흔든 금융 사기 스캔들이 터졌어요. 규모가 270달, 베트남 GDP의 3%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은행 시스템을 농락하며 수십 년간 불법 대출을 일삼았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의 법과 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제기됐어요.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내 돈이 안전할까? 2025년 베트남 금융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신용이 말라버렸어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죠. 각종 부동산 PF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자금이 안 도니까 공사가 멈추고 공사가 멈추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부동산 가격도 급락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다음 중국이라며 투자 열풍일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놨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급매로 내놓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던 프리미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고위험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어요.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90년대 말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도 국제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어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터졌습니다. 관료 사회가 통째로 얼어붙은 겁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됐어요. 사인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예산 집행 서류에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게 되니까요.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감옥 가는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허가 서류는 책상 위에 쌓이고 예산 집행은 멈춰섰어요. 국가기관망 공사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공사는 몇 년째 지연되고 있고 고속도로 건설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관료들이 결제를 거부하니까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는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적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기업들이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베트남 행정 시스템은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를 넣으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담당자는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결정을 안 내립니다. 책임지기 싫은 거죠. 부패한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부패한 정부는 그래도 돈을 주면 일을 처리해 주거든요. 하지만 마비된 정부는 돈을 줘도 안 움직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정 서비스. 이게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공장 증축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르고 세금 환급이 언제 될지 모르고 수출입 통관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행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반부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가 멈춰서는 안 되죠. 글로벌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세금이 높아도 괜찮아요. 규제가 까다로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룰이 권력자의 한마디에 따라 바뀌는 나라, 거기엔 투자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바로 그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세제나 규제가 법보다 당 지도부의 지침에 좌우되는 구조죠. 계약 당시 약속했던 법인세 인센티브를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명분으로 사후에 바꿔버렸습니다. 국제 룰을 핑계 삼아 자기들 약속을 뒤집은 거예요.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번엔 세금이었지만 다음엔 뭘 바꿀지 모르겠다. 신뢰가 갉아먹히는 겁니다. 삼성의 인도 이전 결정은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층층이 쌓인 불신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세금 약속 번복, 예고 없는 단전, 무력한 외교 대응, 공격적인 혐한 여론, 마비된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든 겁니다. 인텔도 베트남 투자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전자기업들도 생산기지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베트남의 약속 이행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한번 떨어진 국가 신용도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듯이 신뢰를 잃은 국가는 자본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면 얼마나 수익이 날지보다 얼마나 손실을 볼지를 먼저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한국은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감성적 수사에서 벗어나 리스크 중심으로 판단해야 해요. 베트남에 집중됐던 투자를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온정보다는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이 개선되는 구체적 지표를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조건부 협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베트남의 위기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시스템의 문제이고 파트너를 가볍게 여긴 태도가 만든 결과예요. 베트남이 신뢰와 법치를 정비하여 다시 도약할지 아니면 기회를 놓친 실패 사례로 역사에 남을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